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를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책입니다.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제가 멘탈이 유리유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나를 위한 책이구나 싶어서 읽어봤는데 실제로 이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멘탈적인 부분이 하루 만에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 있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몇 번 적용해 봤던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혹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와 같이 멘탈이 유리유리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볍게 읽어보셔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를 몇 개 골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달라지는 것들.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런저런 일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지금 일어나는 일과 상관없는 과거와 미래의 시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가령 연인과 함께 있어도 만약에 이 사람이 나한테 질리면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시점은 미래로 향합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을 즐기고 소중히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모처럼 연인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헤어지면 어쩌지? 나한테 질리면 어쩌지? 라고 신경 쓰면 현재의 시간까지 헛되이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은 포기하고 참고 버티는 태도죠. 하지만 현재를 희생하면 정말로 안심할 수 있는 미래가 손에 들어올까요? 연인과의 헤어짐을 앞서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두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 해주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지금을 산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다고 느끼는 것도 전부 지금입니다. 상대와 연결되어 있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 또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상대가 이 사람과 쭉 같이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입니다. 앞날만 걱정하고 지금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라고 하는데 원래 미래는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을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소홀히 하는 삶을 살면 죽을 때까지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랑을 느끼면
미래에도 사랑을 느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현재를 즐기지 못하면 연인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연인의 마음이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실패한 경험을 떠올리며 과거에 초점을 맞추어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당장 해야 할 것들이 보이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너덜너덜해진 멘탈 관리법.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참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데다 참아야 한다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됩니다. 참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입는 피해가 배가 될 뿐입니다. 이런 감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상대에게는 상대만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습니다.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들 이상한 구석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구해놓고 전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스스로 정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남에게 맡기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남을 부러워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부럽다라는 말이 입버릇이 된 사람, 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만한 시선으로 말하거나 걸핏하면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짜증나게 합니다. 그들의 이상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아도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과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또 다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기분이 흐트러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된 건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각자 그들만의 사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자라온 환경도, 현재 처한 상황도,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법도 각기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질책을 듣기 일쑤여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지 않으면 자신에게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불안해하죠.
감사 인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남을 깔보는 사람들에게도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겠죠. 물론 그런 행동을 되풀이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그들은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다른 사람과 진정한 신뢰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저 사정이 있겠지라고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그저 눈앞에 사정이 있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관점만 달리 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면 당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게 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헛수고인 이유.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평정심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심한 일을 겪었으니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기분을 긍정하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과 피해의식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늘어난다고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고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피해의식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력조차 흐려졌다는 징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지요. 상사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장황하게 연설을 늘어놓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꾸역꾸역 들으며 시간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상사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의 피해의식을 버릴 수 없는 상황.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작 상사 하나 때문에 계속 짜증을 내야 하다니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상사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잠재적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변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비로소 변하죠. 물론 남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가령 말을 장황하게 하는 상사에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몇 번이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상사가 정말로 태도를 개선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단지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상사는 화법을 바꾸는 편이 낫다는 걸 알지 못했을 뿐 알려주기만 하면 언제든 화법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피해를 받는 것은 바꾸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바꾸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마음에 새깁시다. 상대의 공격을 정면에서 받지 않는 기술. 사람들 앞에서 욕을 먹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분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뒤섞여서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트집을 잡히거나 억울하게 야단을 맞는 것은 충격적인 체험입니다. 따라서 발가락을 어딘가에 찧었을 때와 같은 마음의 통증이 한동안 계속됩니다. 좀처럼 기분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정리되지 않아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일어났는지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충격과 슬픔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극복이 힘들어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보이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반발심이 생기고 분하고 억울한 감정으로 마음속이 시끄러워집니다. 그럴 때는 화내는 사람은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해도 그 말투가 감정적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들고 불편한 마음을 남에게 터뜨리는 것뿐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공격적으로 보여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 방어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울하다는 감정입니다. 설령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쳐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들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여러분도 함부로 말할 건가요? 당신이라면 아닐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줄 때는 행동과 인격을 구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의를 줘야 하는 것은 상대의 행동입니다. 인격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인격을 공격당했다고 느낄 정도로 주의를 받았다면 상대가 그 두 가지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상대는 교황이 없을 정도로 감정적인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주는 사람은 행동과 인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의를 받은 쪽에서는 그 내용과 표현 방식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전곡을 찌르는 내용이라도 표현의 인격을 공격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인정한 뒤 나머지는 그건 그렇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하다니 얼마나 힘들기에 저렇게 정신이 없지? 라는 시선으로 봐줍시다. 상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여전히 상대의 어른스럽지 못한 대응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상대가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감정적 대응이 자신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인격을 부정당하는 표현까지 포함하여
전부 자신이 책임지고 떠안으려고 하는 것은 흡사 소화시키지 못할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상대에게 넘기고 스스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고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갑시다. 오늘부터 편안하게 잠드는 방법. 늦은 밤 혼자 집에 있을 때 괜히 쓸쓸해질 때가 있지 않나요? 딱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센티한 기분이 드는 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속마음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는 안 하던 SNS에 글을 올려보기도 하죠. 오랜만에 올린 글에는 댓글도 달리지 않고 쓸쓸한 기분은 더 심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하루 종일 활동하는 사이에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기력이나 체력이 소진되면 그것을 쉽게 알아채고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뇌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죠. 특히 밤이 되면 뇌의 지적 영역에 피로가 밀려와서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낮에는 지적 영역이 알아서 감정을 컨트롤하지만 밤이 되면 그 힘이 약해져서 감정이 제멋대로 표출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밤길에 쓸쓸함을 느낀다면 피로한 탓이 클 것입니다. 피로와 쓸쓸함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지금에 집중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신과의 연결감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고독함을 느낄 정도로 몸이 피곤하구나.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허무함과 고독함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몰라보게 달라질 겁니다. 또 밤이라는 환경도 우리를 쓸쓸하게 만듭니다. 밝은 낮에는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다가 바깥이 어두워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나 혼자 빈 공간에 있게 되는 시간은 원래 쓸쓸함이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자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오는 쓸쓸함이란 깊은 수면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감정이죠. 잠으로 기분을 회복한 경험을 거듭하다 보면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떼는 것이지요. 밤에 느끼는 고독은 자신이 진짜로 느끼는 고독보다 과합니다. 낮에는 진짜 감정이 억제되고 밤에 느끼는 기분이 더 진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적인 생물입니다. 지성과 감정의 균형이 잡혔을 때 느껴지는 것들이 진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새벽에 쓴 편지는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하죠. 밤사이 우리의 감정은 필요 이상으로 격앙되어 있거나 과장되어 있습니다. 무턱대고 사람이 그립다면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하는 식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것보다 잠을 자서 두뇌를 쉬게 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밤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아닙니다. 그저 생각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쓸쓸함 자체를 어떻게 하려 들지 말고 지친 자신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영양과 휴식을 공급합시다. 푹 자고 피로가 풀리면 다음날 아침 쓸데없는 생각을 접고 다시 적극적으로 일에
나서게 될 겁니다. 자고 싶지만 쓸쓸해서 좀처럼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도 역시 몸에 맡겨야 합니다. 잠자기 전이니 에너지를 발산하기보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느긋하게 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밤늦게 몸이 흥분되는 운동을 하면 도리어 잠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요가나 스트레칭은 어떤가요? 호흡에 집중해도 마음이 진정됩니다. 잠이 안 온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못한 채 쓸쓸해하는 친구가 있다면 밤늦도록 다정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감정적 지지가 되어줄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다정히 곁에 있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든 깨어있든 그 시간을 함께 해준다는 생각으로요. 어느 틈엔가 편안히 잠에 들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어야 할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점을 비롯하여 아주 다양한 면에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결과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점에만 주목하면 자꾸 이런 생각만 듭니다. 나는 이런 면이 부족하네. 나는 대체 왜 이런 걸까? 이렇게 자신을 못마땅해 하면 끝이 없습니다. 수시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버릇은 거듭할수록 더 능숙해지고 쉬워집니다. 능력을 갈고 닦으면 실력이 느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찾아내는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자신에게 쉽게 실망하는 성향을 고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잘난 부분을 확대해서 보지도 않을 것이며 못난 부분을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상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안심이 되면 더 잘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본래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유연함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기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즉, 연애를 하게 되면 연인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쉽게 상처받고 다치는 연애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건강한 기준이 됩니다. 연애를 하며 이 사람에게 차이면 어떡하지 라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질리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때 불행한 미래에만 주목하고 자신의 행복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맡길 때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주체적이고 단단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에게도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는 의식이 싹 트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상대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에만 신경 쓴다면 도마 위에 생선이 되는 꼴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행동할 때 연인이 그것을 받아들여 주느냐 아니냐입니다. 가족과는 달리 연인은 내게 맞는 상대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
본질적인 주제가 됩니다. 연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 사람이 나와 맞지 않다는 뜻일 뿐이야. 더 잘 맞는 사람을 찾으면 돼. 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더 편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맞는 사람을 선택해야 좋다는 건 연애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종일 들여다보면서 혼자 뒤떨어지는 듯한 불안감으로 우울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런 행동은 친구를 주연으로 만들고 자신을 조연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을 내 인생에 가까이 두느냐는 것 또한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물건은 버리고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만 내 주변을 채우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처럼 사는 인생이니 함께 있으면 나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자고 결심하세요. 함께 있으면 자기답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란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꾸미거나 더 나아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라고 봐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지와 안정을 받으면서 충만해지는 삶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보다 훨씬 의미 있고 살만한 인생입니다.